첫 번째 아이템. 이재용 평양냉면 목구멍 걸림 사건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평양 방문 때 우리나라 재벌 삼성, SK, 현대, 그다음에 CJ 등 총수들이 거의 일종의 조공 품목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서 북한에 갔습니다. 사실 그 요청을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재벌들을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마 귀빈석이 아니라 저기 말석에서 평양냉면을 먹다가 김정은의 똥개 리선곤한테 핀잔을 들었습니다. 냉면이 목에 너무 갑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대형과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서 천평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북한이라는 데가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소위 불량국가라고 하죠. 또 악의 축이라고 하죠. 사탄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깡패국가입니다. 말하는 것이 조폭 중에 아주 저질 조폭. 지금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1950년대 뒷골목 조폭 같은 말을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주먹이 날아가고, 총을 쏘고, 형을 죽이고, 고모부를 쏴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국제적인 불량국가의 두목들이 그냥 내뱉은 말이다. 네. 그래서, 목군형에 평양냉면이 넘어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거는 시정잡배가 뒷골목에서는 자기 똘마니들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이 국제 외교 행사, 더구나 남북 간에 같은 민족, 우리 민족끼리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욕설과 막말을 부르는지, 그것도 더구나 식사 자리에서, 그것도 세계적인 기업인 우리나라의 삼성, 또 현대, LG 이런 데 다 모셔다 놓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까? 그건 없는 데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또 요즘 와서 이게 나오게 됐을까?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조명근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때 현장에 있으면서 다 듣고도 항의 한마디도 안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나라의 암담한 현실, 참담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과학적으로 좀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이 그야말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단 좀 조공 방문 아니었나. 그러니까 조공. 예,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나라는 좀 침략하지 말아줘라. 그래야지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내 체면이 선다라는 어떤 그 구걸, 평화 구걸 방문을 하러 간 것을 바로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선권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김정은 영수 동지께서 참 북한이 이런 강력한 핵무기로 남한을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건데, 그러기 어떤 부탁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허락을 했는데, 그러면 같이 따라온 자들이 우리의 어떤 이런 호의에 걸맞게 뭔가 좀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공짜가 어디 있어? 근데 너희들 왜 공짜로 해? 그래서 리선건이 아마 김정은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똑같은 상황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겪었어요. 제가 금강산 방문했는데, 그때 그 금강산에 그 지사님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우리가 아궁이 설치해준다고 2억을 줘가지고 금강산에 아궁이 설치를 해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국회의원이었지. 처음에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저한테 연설을 시키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민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지 않는 지도자가 이게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그 보이부 친구가 나중에, 예? 그 저녁에 같이 무슨 냉면인가 먹는데 따로 저한테 부르더라고요. 동물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 뭐가 마음에 안 드냐? 그러더니 이 친구가 북은 군사, 남은 경제, 서로 잘 해보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네들이 군사력으로 이 한반도를 지켜줄 테니까 니네는 대신 조공을 바치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기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저놈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이번에도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목구멍 사건이. 그냥 이게 목구멍 사건이 우리나라의 참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참 이끌어가는 우리의 황태자 이재용 군을 당신들이 그렇게 홀대를 하면 돼. 이렇게 저는 볼 것이 아니라 저들이 왜 이재용을 불러다가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의도를 볼 때 핵무기 포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실지 모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용 씨가 올라가서 홀대 받은 걸 참 분노해 합니다. 북한은 저 깡패 국가. 막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고소한 면도 있어요. 이재용. 네가 그럴 줄 몰랐냐? 난 네가 그렇게 당할 줄 알았다. 저는 이미 예상했어요. 왜? 이 사람이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이 원래 승마 협회 회장 회사니까 승마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마 협회 회장 회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좀 있어가지고 승마는 비싸기 때문에 이걸 지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마 협회 회장사를 삼성을 시킨 거예요. 그 전에 한화하다가. 그럼 그거에 걸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장도 설치하고 말도 사고 선수 육성도 하고. 그걸 안 한 거예요, 삼성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네 이제 올림픽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왜 안 하냐 그랬다고. 근데 요 자가 이재용이가 뭐 제가 참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법원에 검사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때 압박감을 느꼈다. 검사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정유라 지원하라고 그런 건데 안 지원해서 네가 압박감을 느낀 거지. 하여튼 압박감을 느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있잖아요. 지금 그 기소 여건 중에서 중요한 거 K재단, 미르재단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요거 딱 하나 남았어요. 뇌물죄로. 이게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뒤집어질 나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뇌물죄로 800몇 억짜리 다 사라지고 요거 말 2마리 요거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거를 빌미를 삼성 이재용 회장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할 때 저 친구 저렇게 사람이 강단이 없지? 응? 제가 그 롯데 받아먹은 건 없지만 롯데 이동빈 딱 그러잖아요. 신동빈. 신동빈. 이동빈이 아니고 신동빈이구나. 신동빈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런 걸 나한테 무슨 개인적인 뇌물을 몇십억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저는 삼성 이재용이 그렇게 발언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잡혀 들어가도 아직 거기서 정말 이 정권이 5년밖에 더 합니까? 5년 버티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회사가 되는데 그거 좀 빠져나오려고 저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당신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당신은 호랑이 여우 피해려다가 호랑이 만날 거다.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이번에 저는 이 수모를 당한 게 저는 본인이 자초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좀 깨소금 맛이었어요. 동의 안 하시죠? 우리나라 그 자체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자유기업이죠. 국영기업이 아니고 자유기업인들이라면 이 자유시장 경제가 없으면 자유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그저 리성곤이든 김정은이든 명령하는 군인이나 명령하는 어버이 수령님한테 무조건 목건형이 넘어가지 말라면 안 넘어가는 거고, 뭐 총 맞으라면 맞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북한이라는 저 거대한 감옥, 그야말로 자유기업도 없고 자유시장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상위를 보기로 했는데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임종석 선글라스 사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면 북한 편 들다가 면박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방에 전방에 그 지뢰 제거 작업에 시찰을 갔어요. 국방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사진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5.16 새벽에 박정희 장군이 쓴 선글라스보다 더 크고 더 새카맣더만요. 그래서 와, 이건 뭐 박정희 쿠데타보다 하나 위가 임종석 시찰 아니냐. 저도 전방에 많이 가봤습니다. 저도 경기도지사 하면서 우리 전방에 DMZ, NLL, 한강 중립지역부터 많이 다니고 많은 그 전방에 있는 사단장, 뭐 사령관들 다 만나보는데 임종석처럼 이렇게 그런 큰 선글라스 시커먼 거 끼고 시찰 나온 사람은 저도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은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미국 사람들은 혹시 그런, 저는 미국에도 사령관이든지 8군 뭐 사령관부터 여러 그 미군들도 만나보는데 그 JSA 판문점 지키는 거기는 원래 상대방하고 마주 눈싸움을 하기 때문에 눈동자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선글라스를 끼고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렇게 선글라스 끼고 못 봤는데 이게 권력에 취해가지고 지금요. 네. 청와대에서 완전히 권력에 취하고 주체사상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선글라스 쓴 것이 뭔가를 참 상징하죠. 그죠? 아니 지뢰 탐색하는 데 가가지고 선글라스는 쓰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지뢰 탐색하는 데 가서는 현미경을 써야 되는데 그 현장에 사진 보시면 네. 자기 혼자만 쓰고 있지 나머지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나는 지뢰는 관심 없고 내 권력을 과시하는데 이것만 관심이 있다. 과시보다 사진 찍는데 권력 그것도 누가 보이겠습니까? 사진 찍어서 그게 이제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라면 적어도 5.16 때 한강을 넘어온 박정희 또는 리비아의 가다피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면 뭐 MB도 잘 나갈 때 또 선글라스 쓴 적이 있어요. 글쎄 저는 참 아니 저는 그때 저분 좀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임종석이가 그거죠.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이거 내 권력을 과시하려고 쓰는 거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본인이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이 선글라스 쓰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생각을 못할 정도로 권력에 취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엊그저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자신이 반대했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 경부고속도로 갈 때마다 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나는 눈물을 짓는다 그래놓고 조금 아까 박정희 쿠데타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 한강을 넘어갈 때는 쿠데타죠. 그래서 한강을 넘어갈 때 박정희 장군이 그 군용 잠바에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다 요즘에 사진이 많잖아요. 그거 뭐 정말 임종석이 선글라스가 더 크고 더 시커멓더라고요. 폼을 더 많이 잡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다 나쁜 뜻을 쓰리지만 하여튼 군사 쿠데타는 맞았다, 방법은.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권이 정말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초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10위로 올려놓은 거는 또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또 선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를 몇 번 하고 대통령 선거 3번 하고 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게 또 유신을 해가지고 다시 또 민주주의를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비운에 돌아가셨는데 공과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공과가 있는데 그분이 이룩한 산업혁명의 그 업적은 세계적이고 역사적입니다. 하여튼 그 임종석으로 다시 돌아가면 임종석이 이제 실세인 거는 전 세계가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죠? 예. 스티브 비건인가? 비건. 예, 그 사람이 임종석부터 만났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역대 그런 외교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외국 특사를 이렇게 아련하는. 외국 특사인데 스티브 비건의 특사는 무슨 특사냐? 대북 특사예요. 북한에 대한 특사예요. 그런데 스티브 비건이 북한을 제대로 알려면 이 주사파의 전대협 의장 출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전대협 출신들의 주사파들의 두목, 그리고 지금도 또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최전방에까지 선글라스를 끼고 전방을 시찰하고 전방을 지휘하고 있는 이 사령관에 해당되는 임종석 비서실장 또 주사파의 사령관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국에서 벌써 모든 정보에 의해서 분석, 판단하니까 임종석이를 만나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순서대로 미국에서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임종석이라면 뭐 저를 만나십니까? 저는 비서실장인데 저야 뭐 만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품성인지 품성이 또 고약해요. 근데 만나요. 예. 참. 그리고 사진도 내보내요. 예, 근데 이거 보면은 그러면 또 선글라스 낀 것도 그걸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또 영상까지 올려요. 자랑스럽게 올리죠. 그렇지. 저는 뭐 이거 주사파에서 말하는 품성론 이거는 겸손해야 되는데 이건 뭐 겸손하고도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주사파는 그 수령은 오만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 말도 없어요. 수령이 뭐 오만하라는 말은 나도 못 들어봐요. 수령은 태양같이 김정은 태양같이 따뜻하게 이 인민들에게 자애롭게 해야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일단은 임종석이 이러면은 여권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두 반열에 오른 건가요? 이미 뭐 다 그렇게 현재가 그렇죠. 현재가 나중에 뭐 차기는 고사하고 현재가 이 권력이 뭐 이 정도면은 미국 특사까지 와서 먼저 1번으로 만나자고 할 정도니까 뭐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한국당이 드디어 이제 행동을 취했어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를 했습니다. 그죠? 대통령한테. 과연 왜 그랬고 또 앞으로 이 성사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조명균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아마 처음 발의를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환영합니다. 야당은 역시 메워야 됩니다. 야당은 덩치는 좀 작고 권력은 없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국민들의 그 뼈아픈 현실을 대변해서 메워야 야당입니다. 맵지 않은 야당은 맵지 않은 고추보다도 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조명균이라는 정말 저는 조명균 왜 해임 건의를 내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첫째는 왜 평양선언을 그냥
대통령이 일방 비준하도록 하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그 북한 인권재단 예산을 완전히 93% 깎아버리느냐. 또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판문점에 있는 거 8,6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100배 이상 돈을 다 써서 네. 이거에 뭐 예산을 완전히 유용을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하느냐. 또 이번에도 보면 북한에 가가지고 노무현 소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수건을 꺼내놓고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려서 그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호도 안 울다가 아니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조명 통일부 장관이 우는데 자기가 안 울 수도 없잖아요. 따라 또 울고 이게 뭐 창피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 남북 간에 고위급 회담할 때 북한에 지금 구신거리는 태도를 보시오. 이게 뭐 되겠냐 이게. 그리고 기자도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탈북자 출신 기자인데 이것도 좀 아예 취재 자체를 불허해버리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김정은이 뭐 식민지 다 우리 국민들입니까? 이게 구신거리는 거 보면은 근데 정말 참 저도 자존심 상해서 아니 저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행위 안 시킬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하는데 아니 이 조명윤이가 그러면은 이성건 대변인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성군한테 뭐 구박받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북에다가 하나라도 더 해줄까? 미국의 어떤 감시 감독을 피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그냥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쏙 들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해밀? 저도 이제 걱정이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이 합쳐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내도 잘 안 받아들일 그런 우리 문 대통령이 아마 북한에서 무슨 사인이 하나가 어떻게 온지는 저는 모르지만 사인만 하고 오면은 바로 갈아치울 것 같아요. 그게 참 답답합니다. 야당이 떠들든 국민이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고 하든 그거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김정은이 내려주는 그 사인을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받드는 이런 대한민국이 돼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슬픕니다. 그 얘기 상당히 이제 심각한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이제, 김정은과 코드를 맞춰서 하려고 그런다.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코드 정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각에 대한 임명해임조차도 김정은의 심기를 살펴서 이렇게 하는 오늘 현실이 아니냐. 참 걱정입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당이요. 이제 얼마 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대선 참패 요인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서울대 정치연구소, 서울대 사회학연구소, 두 군데 이제 합동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의 가장 큰 테마는 뭐냐면 한국당이 대선에서 진 이유는 한국당이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너무 소위 말하면 반북 성향, 강경 대북 성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보통 우리나라 유권자가 10명이라면 4명은 문재인 찍었고 2명은 이 홍준표, 그 다음에 또 4명이 박근혜 찍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간 이유가 한국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이슈가 뭐 복지 경제 면에서 우편향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지 경제는 뭐 좌파들도 뭐 비슷하더라. 다만 차이가 난 거는 뭐냐? 한국당이 그 대북 관계에서 너무 우편향했기 때문에 사람은
반평화 노선, 대북 강경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이 박근혜 지지자가 홍준표를 안 찍고 떨어져 나갔다. 상당 부분. 그래서 졌다.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그 평가는 현상적인 평가로서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그 평가대로 하면은 첫째, 북한의 핵을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 사드 배치까지 반대하는 그런 반미 노선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공이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심리나 또 정치 성향을 감안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문제되는 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확고한 국방 안보관 그리고 확고한 우리의 가치관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중 질환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은 하여튼 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건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니까 나는 혼자 남아도 응? 이 북한의 어떤 위험성,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이 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래요. 조사 기법상 있죠. 네. 어떤 사람한테 너 지난번에는 누구 찍었고 이번에는 누구 찍었냐 이 물어보는 조사는 가장 안 맞는 조사예요. 그거는 안 돼요. 누구든지 지난번에 자기가 누구를 찍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번에 박근혜를 찍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찍었다. 이렇게 그런 사람조차도 지난번에도 문재인 찍었다. 그리고 답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또 기억도 사실은 가물가물한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는데 오늘은 어떠냐 이렇게 설문에서 질문하는 거는 참 질문하는 사람은 편하지만 절대 제가 볼 때 이런 설문조사는 이거는 정확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맞다고 칩시다. 100번 맞다고 칩시다. 자 요즘에는 솔직히 이거 조사했을 때가 아마 문재인 평화공세가 한참 올라갔을 때예요. 그때는 그 누구도 솔직히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도 문재인 말대로 김정은이가 진짜 변했나? 변했을지도 몰라? 이거 내가 너무 수구꼴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하면 열이면 열. 그래. 한국 땅이 너무 너무 수구꼴통이야. 너무 반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또 조사 시점이 잘못된 점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설문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 설문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거의 이 개발의 편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조사, 이게 여론조사로 답을 얻을 수 없는 걸 여론조사로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이런 하여튼 사회과학 중에 특히 좌파들이 하는 이 여론조사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가장 유리한 시점에, 과거의 것 있죠?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생각으로 답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한국 땅이 너무 오른무편향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일정하게 과거하고 연관시켜서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도 안 맞고 요즘 평화가 잘 나갈 때 이런 질문을 해서 또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아마 1년 후에 질문하면 한 1년 후쯤 되겠죠? 문재인 대북 구걸 공세 평화 구걸이 끝날 때쯤이니? 지금도 뭐 다 끝나갔다고 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지금 조사에도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예,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혀 맞지 않는 조사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꼬리로 머리를 재단하는 거죠. 꼬리로. 요즘 걸로 그 과거의 그 이유를 하는 거라서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제가 생각엔 이래요. 이런 조사를 의뢰한 놈들이 누굴까요?
그렇지만 저는 뭐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이런데 이 조사를 해서 그럼 뭐 하려고 조사를 의뢰했는지 결론이 이거 뭐 쓸 수 있는 결론인지 결론이 이게 점점 더 우리 당의 기본 가치를 다 폐기 처분해야만 살아난다. 그렇죠. 사람이 예. 혼을 빼버려야 병을 낫는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병이 났다. 그렇다고 사람이 혼을 빼고 살 수가 있나요? 자유한국당이 지켜야 될 가치. 첫 번째, 국방안보, 외교 통일. 이거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자유시장, 자유경제, 자유기업. 확실한 두 축이. 네. 근데 이 두 축 다 없애야, 그래야 표를 얻는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해라. 또는 대북 뭐 화해를 해라.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뭐, 아니, 결국은 김병준 위원장을 모시고 오는 그 그렇죠. 노무현 예. 노선을 가자. 이렇게 되면 그 당이 뭐 자동으로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지도자의 이제 소신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전부 다 반대쪽에 있으면 조금 이제 속도 조절 같은 거, 호흡 조절도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엉터리다 이게. 대중의 상태를 완전히 엉터리로 진단한 그렇죠. 거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엉터리 조사를 한 사람은 누군지 밝혀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답이 나오도록 주문하지 않았을까. 지금 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상당히 지금 좌양조하고 있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는 다 보수지 무슨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라는 말을 쓰면서 이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약간의 어떤 경시, 그죠? 이번에 요즘에 그 유치원 사건에서 나타나잖아요. 시장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모든 걸 다 국민의 세금과 공유화, 국립화 이렇게 하려는 생각이 좀 많이 있고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 중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못하죠. 아직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이고 감사 중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이 평화 구걸을 하는 거를 마치 이게 진짜 진보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현재 지도부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 구미에 맞는 답이 나오도록 자기들하고 비슷한 성향의 연구기관에 주문을 한 건 아닌가. 그리고 영털이 방법으로 하도록.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그 여론조사할 때 이런 경우도 지금 꽤 있어요. 지금 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후적으로 조작하는 여론조사들 많이 보셨죠? 물론. 예. 요거를 지금 한국당이 한 거예요. 여론조사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여론조사로 해서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왜 패배했냐, 이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들 모여가지고 각 부서별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모색을 먼저 하고, 여론조사 외부기관이라는 건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협위원장들은 다 살펴보다가 다 집에 다 보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네.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당에 기본적인 뼈대가 있고 사람 몸집이 있어야 거기서 진단하지. 사람 뭐 뼈 빼버리고 살 다 흩어버리고 어떻게? 네. 뭐 하자는 거냐 이죠. 그래서 결국 하는 것이 노무현 사람 불러다가 비상대책위원장 해라. 외부 사람 불러다가 네가 당 다 만들어 봐라. 그럼 당에 수십 년 당을 지키던 사람은 다 옷을 벗겨가지고 집에 다 보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밤에 잘 때 꿈에 지사님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지사님 지금 아직 김병준 거의 김병준의 만득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냥 모든 거 이것도 김병준이 시킨 걸까요, 이거 그죠? 아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할 게 따로 있고 안 할 게 있지. 이런 맞습니다. 걸 어떻게? 그럼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국방안보를 하지 말고 그냥 복지 위주로만 가자 그러면 국방안보를 안 할 겁니까? 그럼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이 나라 경제는 누가 지킵니까? 그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실은 문재인뿐만 아니라 정의당 심상정조차 무슨 평화공세는 입에 뻥것도 못했어요. 그때 김정은이가 핵무기 막 쏴가지고 사람들이 언제 김정은이가 쳐들어올까 사실은 위기감이 고조된 때였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때 맞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누구예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히트 쳤잖아요. 그죠?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경계심이 높았을 텐데, 한국당이 너무 반북이라서 우리가 표를 못 얻었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하여튼 여론조사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또 오늘 주간 이슈 중에서 좀 짚어보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지금 저는 제일 문제가 요즘에 정시도 폭락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로 대북 제재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시중은행도 이렇게 제재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지역 경제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역 경제도 좋지만은 뒤에 1월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김정은이 오면은 무슨 한라산으로 모시느냐, 이런 오직 오매불망 김정은, 경제 민생 뒷전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서. 걱정입니다. 그 문제는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과연 우리의 경제적으로 어떤 서광이 비치는가.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오늘 주간 이슈 브리핑 10월 마지막 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